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 이 감정들의 뿌리입니다. 보내주신 수치심과 죄책감의 뿌리라는 자료를 보면서 이 감정들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면요. 흥미로운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몸이나 마음이랑 동일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감정들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나는 완벽해야 해. 이 생각과 아주 밀접하다고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 있죠. 자책감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자책감. 그게 바로 동일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한 나랑 나 자신 전체를 그냥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나 행동이 그냥 나라고 여겨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탈동일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생각이나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실수를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하고요. 생각하는 나랑 그 생각 자체를 분리하는 거군요. 근데 자료에서 좀 더 파고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스스로를 용납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나는 완벽해야 해 라는 어떤 강한 자기애? 어쩌면 좀 완벽주의적인 자기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지점, 되게 날카로운 지점이죠. 네.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못 견디는 마음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자료에서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의 뿌리가 아주 어릴 때, 심지어 태아기 경험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태학이요? 와, 그건 정말 생각 못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수치심 같은 경우는 태아 때 엄마한테서 충분한 어떤 정서적인 지지나 사랑 이런 걸 못 받았다고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때요. 네. 그게 나는 뭔가 부족한 존재인가 봐.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으로 딱 박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죄책감은요? 죄책감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태아가 자기도 모르게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엄마가? 네. 물론 무의식적인 차원이겠죠. 근데 이게 바탕이 되면 나중에 커서도 어떤 상황이랑 별 상관없이 막 과도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자료에 어린아이가 부모님 싸우면 내 탓이야 하면서 내가 말 잘 들으면 안 싸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예시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초기 경험의 영향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죄책감은 보통 특정 행동,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과 연결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태학이나 정말 어린 시절 경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니 뿌리가 정말 깊네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깊게 자리 잡은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히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고 탈동일시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나는 완벽해야만 해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나? 이걸 한번 스스로 돌아보라고 해요. 네, 자기 성찰이 먼저군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왜? 왜 나는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왜 완벽해야 하는가? 네, 그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그 밑바닥에는 종종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비난할 거야.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좀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의 완벽주의가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탐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단순히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 자신과의 어떤 동일시,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깊게 연결돼 있고 그 뿌리는 진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아주 초기 경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다루려면 그 밑에 숨겨진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요,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심이나 죄책감의 상당 부분이 정말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심지어 태아기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면요. 이 가능성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취자분께서 본인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대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그 가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글, 무조건적 친절의 힘,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떤 대가나 숨은 의도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친절, 바로 무조건적인 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당신을 위해 이 흥미로운 개념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친절 아주 명확해요. 다른 어떤 걸 바라서가 아니고요. 오직 그 상대방을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 그 자체가 전부인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이 글에서는 친절 그 자체가 바로 1차적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보상하면 뭔가 밖에서 오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선 달라요. 그 친절한 마음을 딱 품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따뜻함, 충만함, 이런 게 바로 느껴진다고 설명해요. 꼭 마음속에 난로를 켠 것처럼요. 당신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그 핵심은 그 보상이 전적으로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얻어서 느끼는 만족감, 이게 아니고요. 친절을 베풀려는 그 마음 상태 자체에서 오는 깊은 충족감이죠.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고까지 하는데요. 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은 더 이상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내 안의 변화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내면의 그 따뜻함과 충족감이 커지면요.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방어적이거나 경쟁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잠재적 경쟁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보상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필터까지 바꾸는 셈이죠. 와, 이런 내면의 변화 진짜 매력적인데요? 근데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인, 심지어 상상만으로도 가능한 실천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아니, 상상만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실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글쓴이의 예를 보면 매 끼니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아픈 사람들한테 음식을 공양하는 상상, 이걸 한다고 구체적으로 들고 있죠. 그냥 상상만 하는 건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진짜로요? 이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상 연습의 핵심은요. 그 친절한 마음 상태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강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수한 의도를 자꾸 떠올리고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따뜻함을 느끼고 세상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친절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즉각적인 내면의 따뜻함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 변화라는 보상을 준다. 또 놀랍게도 상상을 통해서도 꾸준히 연습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당신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끊임없는 경쟁이나 비교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거, 또 주변 관계나 세상을 좀 더 너그럽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실마리,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글은 주로 친절이 주는 내면의 보상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 있잖아요. 비록 당신의 주된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게 당신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낼 나비 효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글 경험과 인연의 목적, 발췌문을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왜 유독 어떤 경험이나 관계는 자꾸 반복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자료가 바로 그 이유, 그러니까 경험의 목적에 대해서 특히 대승기실론의 관점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요, 우리가 왜 특히 막 피하고 싶고 이건 정말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경험들마저도 왜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 자료 초반에요,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던데요. 대승기실론에 인연이 없는 것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이 사실 이 논의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말이라면 청취자분들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자꾸 마주치게 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이게 다 그냥 우연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서 이제 거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참 역설적인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딱 묶여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이요? 네.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굳이 막 싫어하고 밀어낼 필요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내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 에너지랑 관심을 전부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네요. 마치 놓기 싫어서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거부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우리가 그 대상이나 경험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그걸 초월하기 전까지는 우리 무의식이 그걸 계속 삶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의식이요? 네, 그게 사람이던 어떤 특정 상황이던 내가 거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집착을 놓지 못하는 한 그걸 넘어설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경험조차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니,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끌어당긴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연이라는 것도 다 내 마음이 짓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경험의 근원이 결국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서 인용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전생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 즉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풀리지 않은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생이라는 무대가 다시 필요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 한 때문에 다음 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강력한 욕망 혹은 원, 이게 다음 생의 경험, 즉 윤회의 어떤 동력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꼭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내 마음 상태가 그에 맞는 현실을 구성하고 또 경험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마음 상태,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게 현실 경험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모든 경험들, 특히나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초월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의 목적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성장이에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집착, 아니면 아까 말한 한 같은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넘어서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죠. 성장이 목적이다. 네. 그리고 초월이라는 건 그 경험 자체를 없애거나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이 드러내주는 내 안의 과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라든지 욕망, 분노 같은 것들. 그것들을 이해하고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자유를 얻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특정 과목 시험을 통과하면 더는 그 시험 안 봐도 되는 것처럼 내면의 성장을 이루면
그 성장을 요구하던 특정 경험 패턴도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어지는 뭐 그런 걸까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경험 하나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꼭 나를 위한 맞춤형 숙제나 기회처럼 느껴지는데요. 좀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경험조차도 사실은 내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군요. 이라는 걸 외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나 필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필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경험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성장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 같아요. 이 경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넘어서야 하는가?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우리의 경험, 특히 반복되는 경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태,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집착이나 강한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내면의 얽힘을 이해하고 마침내 그것을 초월해서 더 큰 자유를 얻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자료의 시각을 빌려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혹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유독 신경 쓰이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떤 미묘한 욕망 혹은 아직 온전히 놓아주지 못한 마음의 굴레를 비추고 있는 거울은 아닐까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자신의 경험과 내면을 조용히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내면 성찰, 비난의 거울이라는 그 발췌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아, 네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쵸. 살다 보면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겪는 감정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마음, 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재밌는 게 그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아, 기회요. 비난인데. 네, 단순하게 남 탓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보자. 뭐 이런 거죠. 오, 그거 신선한데요? 자료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남한테 막 화살을 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잠깐, 아주 잠깐 멈춰서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치 거울처럼 내가 좀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 그 그림자라고 하던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그림자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건 현실에서 보게 되고 내 안에 없는 건 아예 마주치지도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해요. 와, 그건 좀 센데요? 내 안에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네, 약간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어떤 사람의 특정 모습이 유독 나를 막 강하게 자극한다면 그건 그 모습이 그냥 나빠서라기보다 어쩌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랑 뭐랄까 공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공명.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인정하기 싫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생각할 게 많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내 개인적인 그림자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좀 더 넓은 얘기도 하죠. 그 집단적인 무의식이라는 거요. 이건 뭔가요? 좀 어렵던데.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뭐랄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마음의 층,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인류 공통의 마음이요? 네. 예를 들면 왜 전 세계 신화나 옛날 이야기에 비슷하게 나오는 영웅담이라던가 뭐 희생양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패턴들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원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게 그냥 그 사람 개인의 특이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더 깊고 보편적인 인간 심리가 드러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그럼 비난하기 전에 생각할 게 진짜 많아지네요.
내 그림자인가? 아니면 이건 좀 더 보편적인 건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비난부터 하기보다는 그 바탕에 깔린 어떤 심리가 있을까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좀 연민의 마음 같은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연민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요? 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을 통해 내 안의 그림자를 봤다면 나 자신에게도 연민이 필요하겠죠. 아,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근데 이게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일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건 좀 어려운 주문 같은데요. 근데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혹시 그럼 이게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내 그림자를 그냥 막 던지는 건지 이걸 구분할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자료에서 좀 알려주던가요? 아, 그대 명확하게 이거다 하긴 어렵다고 암시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바로 감정의 강도예요. 감정의 강도요? 네.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유독 막 격렬하게 분노가 치밀거나 혐오감이 확 올라온다면요. 그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내 안에 어떤 그림자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럴 때 한번 딱 멈춰서 봐야겠네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하고.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연민. 타인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내 그림자를 알게 됐다면 그걸 그냥 비난할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막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했던 기억을 지금 이 관점에서 다시 보면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한번 돌아보시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면 성찰, 비난의 거울 발췌문을 같이 봤는데요. 결국 이 얘기네요. 남을 막 비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나를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의 어떤 구석을 마주할 기회인 거죠. 그리고 그게 나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 본성의 좀 복잡하고 약한 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민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통해 나를 보고 또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누군가 때문에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진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아주 잠깐만 딱 멈춰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라거나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저 모습에 지금 반응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네.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자기 발견의 실마리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못남을 받아들이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못남,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열등감이 어떤 관계인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이 글이 말하는 것처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거예요. 자료의 핵심 주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자료를 보면요. 열등감의 원인이 그냥 못났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이 구절. 자기가 못났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잘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못난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는 그 마음, 뭐랄까, 저항감. 여기서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겠죠. 이 저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저항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열등감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관적인 인식 또 태도의 문제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모래수렁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부정하고 어떻게든 잘나 보이려고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럴수록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수렁에는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게 사실 고통의 시작이라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항하려는 노력 자체가 에너지를 뺏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진짜 중요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밖에 있는 어떤 못남이나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우리 내면의 그 감정과 생각에 달렸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네요. 네, 바로 그 관점이 이 글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어쩌면 중립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거기에 괴로움이라는 색깔을 막 덧입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열등감 문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스트레스나 불안감, 좌절감 같은 많은 정신적 고통들이 사실은 외부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반응 또 해석에 의해서 훨씬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객관적인 현실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걸 대하는 우리 태도나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딱 가져갈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어쩌면 열등감이나 삶의 여러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족한 점을 막 없애려고 애쓰거나 외부 상황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함이나 어려움 자체를 어떤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필요하다는 게 아닐까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만약 당신의 괴로움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면요. 그럼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생각만 한번 바꿔보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못남이나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내면의 사랑 모드라는 거, 이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랄까,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계속 올라오는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좀 연약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을까? 자료들을 보니까 그 열쇠가 바로 이 내면의 사랑 모드를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자료에서 말하는 내면의 사랑 모드라는 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노력과는 좀 결이 달라요. 뭐랄까, 부모가 아이를 보거나 아니면 주인이 반려견을 볼 때처럼 아주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는 상태. 네, 그걸 의미하더라고요. 아, 그냥 바라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 밖에서 가져오거나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좀 거치면 자연스럽게 그냥 드러나는 것. 그렇군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안에 있다니. 좀 안심도 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도 그 내면의 부정성이 줄어들면 긍정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바탕이 사랑이라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나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힘을 잃으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따뜻함, 어떤 연결감, 그게 바로 사랑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의미죠. 아하. 한 내면의 사랑이 커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감정을 막 누르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네,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깊은 치유와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 안에 여러 모습들, 특히 좀 상처받기 쉬운 그런 내면 아이 같은 부분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습 같은 거네요.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좀 사랑스럽게 알아차려주는 것? 이게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 실천법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마치 되게 소중한 존재 대하듯이요.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이게 바로 내면의 사랑 모드를 깨우고 또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수용적인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내면의 사랑 모드라는 개념에 대해 함께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그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정말 소중한 존재를 대하듯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거였네요. 네, 맞아요. 이게 내면의 불필요한 저항이나 부정성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힘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이게 더 평화롭고 충만한 삶으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 심지어 가장 불편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까지도 온전히 사랑의 모드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일상, 또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조용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난과 사랑의 치유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요. 참 흥미롭죠. 어떻게 힘든 경험이 약이 되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은 고난, 그러니까 상처가 어떻게 치유를 넘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과정, 이걸 주목하는 거죠. 오늘 그 깊은 뜻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상처에서 벗어나니 그 경험이 담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재료가 됨을 발견했다. 와, 이 부분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잖아요.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 감사한다. 겪음에 감사한 마음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글쓴이는 어떻게 이런 생각에 다다른 걸까요? 아마 경험 그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그 이해의 깊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구절이 사실 핵심이죠. 내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게 공감하고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상처가 다리가 된다. 연결의 다리. 그렇죠.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전환의 열쇠로 글쓴이가 제시하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아, 조건 없는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선택하라. 이 선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중요해 보여요. 자신과 타인을 이해와 연민으로 받아들일 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와 연민이 정확히 뭘까요? 그냥 안 됐다 이런 동정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와 연민은 그냥 안 됐다 이런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상대방 행동이나 상황,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려는 노력에 가깝죠. 아, 헤아리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막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연민이고요. 그에 따르면 이런 태도를 우리가 선택할 때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보호막을 갖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그건 역시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연민을 가지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 딱 읽으시면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글은 왜 이게 가능하다고, 심지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글의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선택의 문제가 강조되죠. 조건 없는 사랑의 화신이 되길 선택하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쩌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어요. 나를 과거의 상처, 분노, 원망 이런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선택. 나를 위한 거다. 네. 그래서도 이해와 연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외부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역설적이게도 결국 나 자신의 내적 평화와 자유를 위한 가장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주체가 되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고난을 약으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 안의 태도,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네요.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산이 되고 심지어 감사함으로까지 이어진다니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약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해와 연민, 또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미 지나갔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해와 연민이라는 관점을 그 경험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고난을 약으로 만드는 여정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 환경 선택과 책임이라는 자료에서 나온 좀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생각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의 이 환경을 직접 선택했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보통은 아시다시피 환경 탓, 부모님 탓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관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소위 아상, 그러니까 에고나 나라는 고정된 관념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서 과거생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분들, 자료에선 이분들을 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도인들은 우리가 전생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하고 가져온 마음의 습관 혹은 경향성, 이걸 용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용심 때문에 지금의 부모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선택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해결되지 않은 용심, 예를 들면 계속 반복되는 감정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번 생에서 극복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상태, 자료에서 말하는 해탈을 위한 무대를 스스로 설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부모님, 자녀, 배우자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들도 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 그러니까 카르마적인 연결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힘든 환경이나 혹은 골치 아픈 관계조차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근데 솔직히 보통은 남 탓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지 않나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이 자료는 그 점은 어떻게 봐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남 탓을 할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그냥 일시적인 피해자 의식에서 오는 아주 미묘한 위안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무력한 상태에 머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선택했다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상황의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물론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왜냐면 상황을 바꿀 힘 역시 바로 나에게 있다는 자각이 생기기 때문이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결국 변화의 열쇠도 내가 지고 있다는 의미로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자료가 정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패턴들, 이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건 나의 미해결 과제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태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순간 비로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실제로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신승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아서 해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혹은 반복되는 문제 같은 것이 사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설계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이 관점을 당장 그래 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냥 잠시만 이 시각을 빌려와서 당신의 현재 상황, 특히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질문 말고요. 대신 이 상황은 내가 어떤 용심, 어떤 마음의 습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변화의 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이 어쩌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현재 처한 환경과 관계가 어쩌면 과거로부터 쭉 이어진 당신의 미해결 과제, 그 용심이라는 것을 마스터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일종의 성장의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실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할 순 없죠. 하지만 만약 이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당신을 둘러싼 상황들이 당신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관점에 정말 조금이라도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어떤 미해결 과제를 마침내 졸업하도록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좋아한다 이런 감정하고는 좀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죠. 맞아요. 목표는 이 개념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해 보는 겁니다. 호킨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를 사랑하면 그의 운명을 지지한다. 처음 들으면 약간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운명을 지지한다라.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보면요. 이 운명을 지지한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 고유한 방식 있잖아요.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 같은 거요. 네네. 그게 내 기대랑 좀 다르고 어쩌면 심지어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걸 근본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네, 이게 그냥 꾹 참는 거랑은 다른 거죠. 훨씬 더 뭐랄까 적극적인 수용이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또 핵심이죠. 그렇죠. 어렵죠. 특히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나 가족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내 기대를 투영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내 기준 같은 거. 네, 내 기준에 좀 맞췄으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짜증이 나거나 불만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공감되네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이상적인 모습하고 현실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관계를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좀 해를 끼치는 경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거나 막 싸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겉으로는 좀 온화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딱 긋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길, 그게 설령 파괴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다. 이것도 사랑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건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고요. 의식적인 선택인 거죠. 의식적인 선택. 네. 그 파괴적인 관계의 소용돌이에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당신끼리는 당신끼리 맞는데 그렇다고 내 경계를 침범하게 두진 않겠다. 이런 명확한 태도인 거죠. 이게 사랑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한 감정적 끌림이나 너그러움 이런 걸 넘어서서 때로는 좀 명확하게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통찰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 보면요. 호긴스 박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그 고유한 길, 그러니까 운명을 깊이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비록 그게 나랑 다르고 힘들 때라도요. 그렇죠. 수용.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필요하다면 해로운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 이것도
사랑이자 보호의 한 형태라는 거고요. 네, 경계 설정.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료에서는 타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의 여정이나 내 안의 경계 같은 것들, 이걸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요? 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이 있어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수용도 가능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남이 나를 미워해서 괴로운 걸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글을 바탕으로요. 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감정의 실체를 좀 따라가 보는 거죠. 이 글이 던지는 주장이 상당히 뭐랄까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요. 꼭 다른 사람의 미움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그 미움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관점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남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두고 부정적인, 낮은 에너지를 지닌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낮은 에너지가 왜 괴로움을 만드냐는 거죠. 글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한테 던지려는 것과 같달까요? 결국 가장 먼저 데이는 건 자기 자신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부정적 에너지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남을 향한 미움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근데 이 글은 또 정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면 오히려 내가 먼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타적인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긍정적 에너지고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타심이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된다니.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오직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마음과 한번 대조해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딱 규정하는데요. 그 근거를 진실에서 먼 생각, 즉 분리감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제 생각엔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연결된 하나다, 이런 개념을 뜻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남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에 기반한 이기심은 이 근원적인 연결성이라는 진실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파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낮은 파동은 결국 파괴적이고 생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자기 악기 소리만 막 크게 내려놓는 연주자 같다고 할까요? 전체 조화를 깨트리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우리는 본래 하나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군요. 남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를 이 육체와 동일시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환상에 가까운 관념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답이 여기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타인이라고 여기는 존재를 미워하는 행위는요, 비유하자면 내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전체의 일부, 즉 나 자신을 포함한 더 큰 전체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생각, 즉 이기심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인 연결성 또는 통합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풍요나 진짜 의미의 행복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겪는 대인관계의 갈등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죠. 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관점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군요. 다른 사람의 미움 때문에 괴롭다고 느낄 때 이 글에 따르면 그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외부에서 오는 미움 그 자체가 아니라요.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부정적 반응, 즉 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문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관점처럼요. 만약 분리감이 환상이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 에너지를 품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거라면요. 누군가 당신에게 명백히 부당한 미움을 보낼 때조차 그것을 미움으로 되받아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분노나 상처는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해서 내 안에 에너지로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이 글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느껴지는 미움이라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계속 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선택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죠.